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수사반장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챙겨봐 주시지 않아도 막 옆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수사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면 드디어 크리스마스예요. 항상 크리스마스 되면 어렸을 때나 나이가 먹거나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나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운 날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 앞두고 특히 그러고 연말 이럴 때 보면은 송년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북적북적 하면서 좀 이 먹는 장사 하시는 분들, 그런 거와 관련된 물건들 파시는 분들도 좀 그럴 때 한숨 돌리는데, 올해는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올해는 진짜 사람이 너무 없어요, 생각보다. 물론 뭐 명동 같은 데야 많겠죠. 근데 그런데 빼고 웬만한 데는요, 소비가 우리한테는 소비지만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소득이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그 소득 가지고 또 소비를 하면서 돌리고, 이게 자꾸 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딱 어느 한 군데서 막혀버리면 그 다음 돌아가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소비가 하나의 또 미덕이긴 한데, 진짜 물가가 진짜 사악하잖아요. 이게 높은 정도가 아니라 사악한 수준이 되니까 사람들한테 소비합시다 이런 말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하여튼 경제가 빨리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주식시장도 여러분들 또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글쎄요, 참 여러분 생각하고는 또 틀리게 움직이죠. 근데 또 다 그럴 때 길이 있습니다. 길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수사반장에서 찾으십시오. 열심히 제가 또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이 메일 주소에 주셔야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거 그쪽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쓰는 분도 계신데 뭐 그럼 감사하죠. 근데 또 간단하게 쓰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만한 것들을 위주로 많이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열심히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라는 주식인데요, 현대차그룹이죠. 현대차그룹의 IT 서비스, 그죠? IT 서비스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IT 서비스에는 이따가도 제가 잠깐 설명하지만 ITO라는 게 있고 SI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하는 회사고요. 특히 이 회사가 요즘 더 그러는 건 차량용 소프트웨어죠.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IT 기업입니다. 이 회사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현대차그룹이 지분의 75%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구냐면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한 8% 갖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이런 회사들한테 뭐 8%, 9% 이렇게 갖고 있는 거는요, 웬만한 대형 회사들 보면 그렇게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8% 갖고 있는 걸 뭐 굳이 굉장히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네 매출 비중을 보면요, 좀 전에 말했지만 이 IT 서비스 이게 한 80%예요, 회사에. 그리고 요 차량 소프트웨어 여기에 한 20%입니다. 그래서 8대2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IT 서비스 뭐라 그랬어요? ITO 서비스, SI 서비스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ITO 서비스는 뭐냐면요, 전산 시스템 있잖아요. 전산 시스템을 유지 보수해 주는 애예요. 그걸 ITO라 그래요. 시스템을 이렇게 깔아주는 거, 설치해 주는 거, 그거는 SI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유지 보수와 이 깔아주는 거, 전산 시스템, 이게 IT 서비스, 얘네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현대기아차그룹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당연히 얘네가 이쪽을 하니까 당연히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 한번 어떤 회사를 할 때 이 현대 오토에버 이름이 나왔어요. 어디였냐? 바로 삼성 SDS나 LG CNS를 할 때 나왔죠. 왜냐? 각 회사들은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그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나씩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SDS, 그리고 LG는 얼마 전에 했던 CNS, 현대차그룹은 현대오토에버가 이렇게 하나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은 현대기아차그룹의 단순한 IT하는 SI 업체였는데, 근데 얘네가 21년도에 어떤 회사하고 합병을 하죠. 현대 MS소프트라고 아십니까? 디지털 지도하는 회사죠. 그리고 반도체 기업인 기억나세요? 현대 오트론이라고 있습니다. 그 오트론을 인수합병하면서 이 세 회사가 합쳐지죠. 그러면서 바로 현대 오토에버로 탄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23년도에요, 바로 차량용 소프트 아주 유명한 뭐냐면 모빌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빌진을 현대 기아차한테 탑재하면서, 단순한 그전까지는 SI였어요. 그냥 삼성 SDS나 LG CNS 같은 그냥 단순 SI였는데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의 매력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 SDS나
LG CNS하고 이 회사가 다른 점이 있어요. 시스템 통합이지만 얘는 바로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한다는, 이게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다른 애들은 바로 이것만 하는데요. 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그룹에 있다 보니까 차량용 소프트웨어라는 걸 한다는 게 가장 차이점이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미국의 뭐 테슬라, 중국의 뭐 BYD 잘 아시죠? 글로벌 이런 애들이 자율주행차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얘네도 그쪽에서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이런 쪽을 하려면 얘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그룹이 지금 글로벌 판매량이 몇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하는 현대오토에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거, 그거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차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장화되고 있죠? 예, 전자장비화되고 있잖아요. 계속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당연히 커지겠죠. 요즘 뭐 오토면허도 많잖아요. 오토면허. 저 때만 해도 오토면허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면허 딸 때만 해도 무조건 기아 넣는 거였습니다. 오토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기아 넣는 차들 주로 탈 때,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자동차가 솔직히 말해서 고장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고장 날 게 없어요. 창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요즘은 창문 그냥 팍 하면 한번 쭉 올라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탁 누르면은 운전석에서 조수석 창문 어때요? 찍 하면 그냥 올라가죠. 저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만약에 창문 열고 이렇게 더워서 가다가 소나기 오잖아요. 난리 납니다. 왜냐? 여러분 그거 아실죠? 이렇게 돌리는 거. 운전석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조수석은요,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이렇게 해서 올리려면요 사고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다 그런 거니까 고장 날 일이 없었어요. 전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도 많다 보고, 그러니까 또 되게 어떤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 차량용 소프트웨어도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품질이요, 차량 전체의 품질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의 중요성은 굉장히 더 점점 중요해지고 있겠죠. 특히나 이 회사가 요번에 유명해진 이유가 있죠. 그 유명한 깐부치킨 동맹. 엔비디아 창업자하고 삼성전자 회장님하고 현대차 회장님 세 분이서 깐부치킨에서, 와, 근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깐부치킨이 광고가 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광고료를 줬을까요? 아니, 그거 진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제가 깐부치킨 회장이라면 전 일단은 무조건 주겠다라고 공표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 물론 안 받으시겠지만. 왜냐면 그렇게까지 광고가, 어휴, 깐부치킨이 언제 그렇게 광고를 해봅니까? 광고. 야, 하여튼 어쨌거나 그 깐부치킨 동맹이죠. 여기서 뭐예요? 엔비디아의 피지컬 AI죠. 피지컬 AI의 그 파트너로 현대차가 굉장히 유력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바로 여기 나왔듯이 어때요? 이게 바로 이 깐부치킨 동맹이죠. 깐부치킨 동맹으로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상황입니다. 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향후 추진하게 될 게 결국 뭐예요? 뭐 이런 거죠. 로보틱스에 플러스 뭐예요? 자율주행. 어차피 이쪽으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거 하는 이 현대 오토앱의 사업 영역 확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엔비디아나 현대차 이게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잘 맞아떨어진 부분은 맞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죠. 이게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고 뭐 이러는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주가 변동성은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 커져. 물론 주식이라는 게 어떤 뭐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거나 이런 거보다는 성장의 어떤 꿈, 이런 거를 따먹으면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무조건 설명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거나 실적이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직 시간이 좀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주가 변동평이 지금 심하다,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결국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피지컬 AI라 그랬잖아요. 이 피지컬 AI가 뭐예요? AI의 플러스 로보틱스잖아요. 여기서 핵심 디바이스가 뭐냐면 자율주행차예요. 그리고 뭐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결국은 이게 핵심 디바이스예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쪽에서 하겠다는.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테슬라도 지금 자율주행하고 이 휴먼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페이스X에서 뭐 우주까지 다 걔네들은 석권하고 있으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이걸 합니다. 자체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테슬라한테 대적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하고 현대차 연합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쉽게 말하면은 이제 테슬라 이런 데 맞서겠다는 거거든요. 자동차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여러분들
바퀴가 4개로 사람이 운전을 해서 가는 운송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현대기아차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운송 분야로 지금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몇 년 뒤에 이게 과연 운송 분야로 이걸 놔야 되는지 이거는 전 퀘스천이에요. 왜냐? 점점 이제는 제가 전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차량이 이제 자율주행에 어쨌거나 사람을 목적지로 갖다 주는 건 변함이 없겠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이제 사실상 이걸 운송수단이라고만 나눠야 되냐? 이거는 굉장히 이제 경제학자들도 이제 점점 퀘스천을 달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운송수단의 자동차였지만 이제는 이게 운송수단의 자동차라고 보는 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쪽으로 현대기아차도 계속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이런 IT 하면서 이런 차량용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에 이 가치는 계속 커진다라는 거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실적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냐? 얘네 같은 경우에요. IT 서비스 이쪽 분야가 전체 매출이 아까도 말했죠. 80%예요, 아직.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20%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로보틱스나 AI 관련으로 하려면 어떻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매출이 진짜 눈에 띄려면 또 그거보다 또 걸릴 거고.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일례로 이거죠. 우리 깐부치킨 했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엔비디아 창업주가 GPU 뭐 5만 장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그 GPU 5만 장 확보한 상태잖아요. 그죠? 다른 종목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현대 오토에버라는 애를 상담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대 오토에버라는 측에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현대 오토에버라는 측에서 봤을 때 그 GPU 5만 장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뭐냐, 직접적으로. 이것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불명확합니다. 제가 이 주가에 있어서 이게 좀 뻥튀기가 너무 많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GPU 5만 장 받는다는 거, 우리나라 좋아요. 이 GPU를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량을 확보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GPU 뭐 그렇게 주는 거 당연히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좋을 거다지 막연히. 이게 그럼 현대오토만한테 어떻게 해서 당장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쓰일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실 겁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여러분들, 현대 오토에버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AI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 이게 막 잘 돌아가더라도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얘네가 쉽게 말하면은 앞에서 나가는 실전 부대 지금 성격보다는 얘네들은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게 하는 뒤에서 지원 부대 있죠. 쉽게 말하면 이걸 우리는 무슨 작업이라 그래요? 백오피스라 그러거든요. 저도 기관 있었을 때 얘기하지만 기관은 사람들이 운영부서만 기관의 꽃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채권 운영, 주식 운영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직접 돈 들어온 거를 다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운영팀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뭐 파생도 하지만 그래도 크게는 주식 운영하고 채권 운영팀이에요. 기관도 운영할 때. 근데 채권 운영에 주식 운영이 있었지만 나머지 컴플라이언스 팀이라든지 뭐 인사총무팀이라 이런 팀들을 다 뭐라 그러면 백오피스라 그래요. 근데 실은 이 백오피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백오피스가 있으니까 실전에서 나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네가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에 있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맞는데 얘네는 어떻게 보면 실전 부대 성격도 약간 있지만 백오피스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GPU 부분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얘네한테 혜택을 줄 건데 라고 말하면 쉽게 말 못할 거라고 했죠. 왜 그러냐? 얘네가 백오피스 부분이 강하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당장 현대오퍼가 차량용 소프트 뭐를 하니까 굉장히 좋을 거야 라고 너무 미루어 짐작을 먼저 심하게 한다는 거죠. 뭔가 수혜를 받는 건 맞겠지만 직접적으로 확 받는다기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는 얘네는 좀 간접적 성격으로 받는다. 이게 좀 전 개인적으로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지금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기관들이 얘는 별로 안 중요해요. 주가에서 보면. 이게 기관이거든요. 그럼 이 위에가 뭐냐면 제일 위에가 외국인이에요. 잘 보시면은 현대 오토에버는 참 재밌는 회사예요. 실은 외국인들이요, 이 회사 지분을 생각같이 그렇게 많이 갖지 않아요. 많이 가져봤자 5% 초반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거의 5% 미만을 1, 2% 막 굉장히 조금 가져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인데 왜 얘네들이 지분을 그렇게 조금 가질까요, 계속? 그리고 이 회사의 또 특징은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이 회사의 주가를 큰 흐름에서 주물른다는 거예요. 거의
상승하고 똑같아요. 기관하고는 전혀 일치 안 하죠. 외국인들의 모습하고 일치하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아까도 보셨지만 여러분들 몇십 프로 같지 않아요. 하다못해 국민연금도 8% 갔는데 얘네들은 5% 미만이었어요. 계속 뭐 2% 3%대. 그러다가 깐부 동맹 때문에 어때요? 깐부 치킨 동맹 때문에 그때 좀 오르다가 요번 달 들어서 다시 빼고 있죠. 잘 보시면 15,000원에서 많이 가봤자 3만 원까지 갔어요. 그럼 이게 2배예요. 요즘 2배는 주식 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가 많이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지금 쭉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이런 부분도 드렸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그걸로 비추어서 본다면 얘네들이 요번에 이게 간 게 다른 애들의 2배와 얘의 2배는 전 좀 틀리다고 봐요. 왜냐?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분야고 여기 보세요. 아직 갭이 그대로 살았어요. 여기도 갭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갭이라는 거는 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100% 메꾸입니까? 아니요. 100%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 이제 인구가 더 많지만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뭐 중국 인구를 뭐 12억이다 뭐 어디서 13억이다 어디서 뭐 12억 몇 천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정확히 뭐 12억 몇 천이면 뭐 맞고 뭐 12억 7천이면 틀리고 6천이면 맞고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 우리가 중국 인구를 뭐 12억 인구 13억 인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보세요. 5천 몇백만 밖에 안 되잖아요. 1억이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 정도의 오차를 다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말이 돼요? 실은 말이 안 되죠. 근데 13억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냥 왜 넘어갈까? 우리나라 같으면 못 넘어가겠죠. 우리나라는 5천만 조금 넘는데. 그렇잖아. 왜 그럴까? 결국은 그 뜻은 뭐예요?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12억이나 13억이나 굉장히 많다지. 왜 13억이라 말해? 12억 얼만데? 이러고 그걸 가지고 싸움은 안 하죠. 바로 똑같은 거예요. 갭이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거의 많이 대체적으로 메꾼다지 그럼 갭을 하나하나까지 다 메꿉니까? 요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갭은 메꾸라고 있다 이 말을 하도 하니까 보니까 그럼 그 조그만 거 하나하나들까지 다 메꿉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갭은 여기서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갭은 그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럴 때는 이런 갭들은 메꿔주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앞으로도 좀 내려올 거예요. 현대 오토에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맞춰서 본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한 번쯤 이제는 대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서흥이라는 회사입니다. 서흥. 이 서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하고는 좀 인연이 좀 깊은 종목이에요. 실은 제가 이 서흥이라는 종목 갖고 제가 좀 굉장히 속된 말로 재미를 옛날에 굉장히 크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도 남동공단에 있죠. 인천 남동공단 쪽으로 옮길 때 그때 이제 굉장히 기쁨을 크게 가져다 주던 주식이라서 옛날에 서흥 캡셀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이제 서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73년이었죠. 서흥화학공업 주식회사로 설립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에는 1990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얘는 단순하게 그 캡슐이었어요. 그냥 캡슐 만드는 회사였는데 기술을 연구개발 이런 걸로 통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드 캡슐 그리고 소프트 캡슐, 정제, 분말, 뭐 젤리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하면서 회사가 좀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얘네가 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OEM, ODM까지 이런 식으로 회사를 좀 많이 키워나간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매출 비중을 보면요. 얘네들은 하드 캡슐 있죠. 하드 캡슐. 옛날에 하드 캡슐이 거의 전부 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드 캡슐이 이제 한 30% 정도예요. 많이 줄었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요 건강기능식품 이쪽이 40%예요. 그리고 젤라틴이 한 15% 되고 의약품이 또 한 10%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얘네 올해 매출은 얘네들 그렇게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워낙 이게 서흥이 약 드시는 분들 특히나 서흥 거 먹어요 거의 다. 제가 이따가 잠깐 설명하지만 캡슐 있잖아요. 이렇게 캡슐 약 먹죠. 여러분들이 먹는 캡슐 약이 거의 다가 서흥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서흥이라는 회사를 탐방갔다가 완전히 이 회사에 빠져버렸던 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서흥이라는 회사에 그렇게 알려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근데 가니까 얘네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의학 쪽으로 해가지고 생산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남동공단 쪽으로 확 늘려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되겠다. 또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은 1년에 지금 올해 매출이 한 7천억을 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내수하고 수출이 지금은 이제 내수보다 수출이 더 커졌어요. 그 당시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수가 한 4 정도 되고요. 수출이 6 정도 돼요. 특히 자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 잃어보면 여기 이 회사가 얘네 거야? 이럴걸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참 애 많이 먹였던 회사 내추럴 엔도텍 이게
여기 자회사입니다. 이걸로 완전 유명하고요. 그리고 얘네를 좀 전에 말했지만 이 하드캡슐, 얘네 하드캡슐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웬만한 약 먹을 때 다 얘네 거 먹는다는 게, 얘네들이 국내에서요 이 하드캡슐 점유율이 몇 프로냐면 여러분 깜짝 놀라십니다. 95%예요. 우리나라 약계 건강기능식품까지 해가지고 가루 들어가 있는 알약, 캡슐, 그게 100개 중에 95개는 전부 얘네들 캡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뱃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번씩은 다 들어가. 그 정도의 회사예요. 얘네가 글로벌로 따지면 얘네가 지금 한 3위 정도 돼요. 세계적으로 따지면 얘네가 시장 점유율이 한 8에서 10% 사이예요. 국내에서는 뭐 압도적인 일이고요. 95%니까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국내 제약사 중에 얘네하고 안 하는데 거의 있을까요? 다 합니다. 다 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국내 제약사하고 다 하고 있고요. 종속회사를 통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벌적으로도 진출하고요. 그리고 하드캡슐은 사람들이 약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건강기능식품,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요즘 어때요? 하드캡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건강기능식품 어때요? 안 먹는 분 계세요? 웬만한 분 다 먹죠. 저도 뭐 아주 안 먹진 않아요. 저도 뭐 어느 정도 먹는데, 많이 먹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먹는지 아시죠? 어떤 그때 의사분이 나오셔서 저 하는 거 봤는데, 와, 약을 영양제부터 해가지고, 와, 이만큼 한 뭉치를 그걸 어떻게 매일 드시지? 근데 뭐 의사 선생님이니까 워낙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근데 또 저 아는 의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반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지러워요. 저도 어떤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직접 많이 드시는데, 또 어떤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그렇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식한 저 같은 사람은 어쩌라는 건지, 이걸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만큼과 안 먹어도 된다에 중간 한 요만큼을 먹어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은 그렇게 굉장히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경기하고 상관없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드캡슐 같은 경우에 매출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약품 매출 같은 경우에 제가 의약품이 아까 매출이 한 10% 정도 된다 그랬는데, 소프트캡슐 수탁 생산을 해줘요. 근데 이 소프트캡슐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보면 이 소프트캡슐은 뭐냐면 캡슐이 말랑말랑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드캡슐은 캡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딱 하면 여기에 가루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루 먹기 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캡슐로 해서 먹잖아. 근데 소프트캡슐은 이렇게 나눠지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다 같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붙어 있잖아. 성형이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얼굴로 성형같이 성형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하드캡슐하면 또 틀리기 어려워요. 근데 얘네가 소프트캡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하드캡슐은 95%였죠. 소프트캡슐은 그렇진 않아요. 소프트캡슐은 한 30% 정도 차지해요. 그래도 국내에서 1위예요. 얘네들 건강기능식품들, 아까 얘기했지만 뭐 하드캡슐, 소프트캡슐, 그리고 뭐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이 있잖아요. 그거를 위탁 생산을 이렇게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 매출이 제일 커요. 실은 40%. 예,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수익성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2021년 이후에 주가 한번 잠깐 보시면요. 2021년 이후에 보면 주가가 어때요? 쫙 빠지죠. 이게 왜 이렇게 빠졌냐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원료비가 증가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유 없는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 예, 맞아요. 그래서 원료비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유럽하고 북미 이런 데들이, 얘네들이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약들을 어디 많이 먹어요? 유럽 북미 쪽 잘 사는 데서 주로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 북미 쪽, 여기가 경기 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캡슐 이 매출이 줄어요. 그리고 얘네가 또 건강기능식품에서요, 세 번째로는 대형 고객사가 이탈을 합니다. 2021년 중반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22년 중반, 23년 중반, 4년 중반, 5년 중반까지 보세요. 거의 만 4년을 이렇게 빠진 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회사가 주가가 빠질 때는요, 이거는 큰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이유가 없이 빠지면 이 회사는 진짜 큰일 나는 거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회사는 이렇게 큰 이유가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주가가 슬슬 반등은 시작해줘. 주봉으로 봐도. 왜 그럴까? 얘네들이 올 상반기부터 이걸 이제 끊었어요. 드디어 다. 왜냐? 중국 중심으로 해서 건강기능식품 해외 수출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해외 쪽으로 OEM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많아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북미하고 유럽 쪽, 이 경기 침체 때문에 하드캡슐 줄었잖아요. 여기가 많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하드캡슐 이쪽 매출이 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올 상반기부터 슬슬.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중국하고 동남아 지역에서 지금 이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선순환 효과 같거든요. 우리 K푸드 열풍이잖아요. 건강기능식품도 말 그대로 식품이라서요. 이것도 K푸드 열풍을 타요. 그래서 K푸드 열풍 때문에요, 지금 이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갖고 있고요. 또 중국 쪽에서도 지금 강세를 갖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 중국 자기네 제품의 이 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좀 생각보다 아주 높진 않대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거를 솔직히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매출로 나와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중국 쪽에 이게 좀 열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 추세가 지금 잘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K푸드 열풍이라는 것도 물론 계속 하겠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열풍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진짜 이렇게 계속 이걸 이어질 만큼 지속적으로 해줄 거냐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끊고 올리는 거는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제 더 끌고 올라가려면 진짜로 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계속. 근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 서원 같은 경우에 요즘 좀 이슈화가 된 이유가 왜냐면은요. 지난달이었나요? 90세 되신 그 유명한 슈퍼개미 아시죠? 예. 우승환 씨라고. 그분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서원 지분 5%를 갖고 있다고 지분 공시를 했죠. 근데 이런 거 실은 주가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승환 씨가 바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카페24 대주주인 그 우창균 이사죠. 그 우창균 이사의 부친이십니다. 이분이 워낙 이 카페24 2대 주주까지 했었어요.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주식을 좀 나름대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게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우승환 씨가 과연 이 회사를 왜 샀을까? 근데 그건 그분만이 아시겠죠? 제가 뭐 그분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니까 모르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평가된 회사, 이런 회사를 좀 찾아다니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적 대비 저평가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올해 예상 순이익이 지금 한 46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 시총이 한 2,500억밖에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평가하는 퍼로 하면 얘네가 한 5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수익에 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저평가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를 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얘네들 그 사업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 하고 올 상반기부터 해서 슬슬 회사가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본다면 우승환 씨가 이런 측면을 본 거는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평가 주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투자하는 이 슈퍼개미 이런 분들 또 유명한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분 중에 뭐 이렇게 한두 분, 두세 분 좀 알았어요. 알고 했는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뭐 이렇게 사모은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 잘못하면 속 터져 죽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어떤 분이. 어떤 주식은 여러분들 그분이 한 지금 그걸 사모은 지가 10년 됐나? 더 됐나? 그런데 아직도 생각보다 거의 많이 안 올랐어요. 그분이 만약에 그런 걸 산다 그러니까 야 이거 오르겠네 하고 만약에 했으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개인 투자자 웬만한 사람들이 10년 동안 지금 와 이거 은행에 넣는 건가? 막 이런 생각하게 돼요. 반드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쫓아하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방송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혹할 수 있는 재료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그런 얘기에 혹할 정도의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은행에 예금 넣는 수준으로 그 정도의 주식을 원하세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제가 주봉으로 보였는데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요. 월봉으로 보시면 이게 좀 달리 보일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이게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이 당시에 이게 이제 회사가 넘어가는 거였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정말 엄청났던 회사예요. 진짜로. 진짜 하여튼 굉장히 매력을 크게 주는 회사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2년도, 13년도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빠지다가 보세요. 2020년도 그때 다시 한번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밀리죠. 요번에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런 회사들은요.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뭐 IT라든지 굉장히 무슨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닥을 탈피했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는 회사가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이 있어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경험상으로 이거를 짐작할 수 없게 되면은 이 회사를 오판하게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회사가 와 이제 바닥 찍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조정받으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잘못하면 굉장히 큰 오판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회사 그렇게까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승환 씨 그분 뭐 지분 5% 공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왜 관심 갖는지는 제가 알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잘못하면 오판을 하게 돼요. 근데 뭐 그분이 뭐 워낙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뭐 확 사가지고 엄청나게 올린다. 그럼 할 말은 없죠. 주식은 사면 올라가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살지 안 살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전 그분 머릿속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본에 맞춰서 그리고 경험에 맞춰서 회사를 보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죄송한데 요번에 좀 올라올 때 빨리빨리 정리해서 다른 쪽으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 어떤 종목이 질문이 들어왔냐면 롯데에너지입니다. 롯데에너지.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987년 덕산금속으로 설립이 된 회사예요. 그러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회사가 워낙 어디였는지 아시죠? 일진그룹 거였어요. 그래서 일진머티리얼 아시죠? 일진머티리얼로 2010년도에 사명이 변경됐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2023년이었죠. 롯데그룹에서 그 일진머티리얼즈를 이걸 도대체 왜 이 가격에 사가냐 하면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롯데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로 사명이 변경된 동박기업이죠. 동박기업. 이 회사의 사업 부분은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동박 부분하고요. 건설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동박이 거의 다예요. 동박이 90%고요. 건설은 10입니다. 근데 동박 하니까 갑자기 입에 탁 붙는 이름이 있네. 옹박. 옹박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옹박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 재밌었잖아요. 벌써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래도 좀 연식이 되신 거예요. MZ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동박 부분은 여러분들 이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 동박은요 그 전기차 부분 있죠. 우리가 전기차 EV 전기차 부분이 제일 커요. 45고요. ESS 이게 20% 그리고 소형 배터리 모바일 전동 이런 것들이 한 25%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회로박이라고 나옵니다. 회로박이 이게 한 10%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먼저 동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박, 전지박, 회로박 이렇게 나와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이거를 거의 설명을 안 해주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박을 설명하면 뭐냐면 동박은 여러분 제일 포괄적인 거예요. 이 중에. 제일 큰 애예요. 제일 포괄적인 애인데 동 있죠. 구리를요 여러분들 그 전기분해랍니다. 전기분해를 해가지고 얇게 박막 이 박이 얇을 박자예요. 얇을 박자. 그 옛날에 야구선수 골든글러브 할 때 그 유명한 사건 여러분 모르세요? 그때 골든글러브 때 그 김재박 선수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자로 이렇게 많이 선수 이름들을 썼어요. 그랬더니 전 그때 그거를 생방송으로 봤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나요? 어떤 배우인지도 알고 하는데 골든글러브를 발표하겠습니다. 골든글러브 유격수 부문 김재천 이게 이 박자가 잘못하면 전자같이도 보여요. 그게 갑자기 기억나서 이 동박은 말 그대로 구리를 전기분해해서 얇게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동박이라고 부르고요. 박막 형태로 얇게 만든 거. 그럼 전지박은 뭐냐? 전지박은 말 그대로 여러분 2차 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전지. 2차 전지를 만들 때 음극할 물질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지박이에요. 그럼 회로박은 뭐냐? 회로박은 여기 다 이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한 번만 딱 들어놓으면 안 잊어먹을 거야. 전지박은 말 그대로 2차 전지. 회로박은 그럼 뭐겠어요? PCB. PCB가 뭐예요? 인쇄 회로 기판이잖아.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회로박이에요. 그래서 이 인쇄 회로 기판 할 때 여기에 PCB 제조할 때 이 전류가 흐르는 동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회로박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박이 제일 큰 거고 전지박 회로박.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전지박 회로박 하면은 그냥 다 혼동해서 쓰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혼동해서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확 들어놓으시면 알아요. 2차 전종 이 전지박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그 에너지 밀도하고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요. 얇으면서도 충방정 이걸 할 때 팽창하고 수축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안정적으로 팽창 수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계적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회로박 같은 경우에는요. 회로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미세화된단 말이에요. 미세화됨에 따라서 얘네는 고밀도 그리고 고주파의 특성이 요구됩니다. 근데 여긴 회로박이 제일 중요합니다. 회로박을 잘 아셔야 돼요. 그 핵심 요소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회로기 때문에 신호 전달이 빨라야 돼요. 스피드 있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류가 빨리 팍팍팍. 지금 2차 전지 소재 분야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소재 개발에 대해서 고체 전해질 소재 아니면 리튬 인산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래야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이었죠. 발음도 어려워. 황화물계 그 고체 전해질 그거로고요. 작년 또 12월에 얘네가 리튬 인산철 양극화 물질 파일럿 라인을 얘네들이 이게 차세대 먹거리로 얘네들이 이걸 개발한 거예요. 이거 지금 얘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이거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괜찮아요. 특히 건설 부분 같은 경우에 아까 얘네가 건설 부분이 매출의 10%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롯데 에코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얘네가 하는 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커튼월이라고 있어요. 강남 같은 데나 이런 여의도 같은 데 보면 그 높은 건물들 보면은 외부가 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쫙 돼 있는 데 있죠. 그게 바로 커튼월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건축물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커튼월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력도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롯데 에코월을 통해서 얘네들이 커튼월이라는 걸 합니다. 국내 최초로 얘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이 얘네들의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2022년에 주가 한번 보셔도 완전 주가가 쫙 해서 여기까지 폭등하죠. 그런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주가가 쫙 하고 그 다음 내려왔죠. 그러다 요즘 다시 이제 살살 움직이려고 했는데 최근에 ESS 요즘 2차전지 쪽 바람 불잖아요. 그죠? 예. 그거에 대한 그 2차전지 섹터 상승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AI 가속기스는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회로박이라고 했죠. 회로박 사업이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그러면서 얘네가 지금 요즘 주가가 조금 움찔움찔했어요. 그런 부분들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분기였죠. 올해 3분기의 실적도요. 얘네들의 가장 큰 부분은 전기차, 2차전지 전기차였거든요. 그 부분이 실적이 지금도 안 좋아요. 지금도 뭐 마이너스 한 340억 정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북미 시장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아직 실적으로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얘네들이 지금 계속 나가려는 게 뭐냐면 AI라든지 ESS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회사가 바뀌려고 합니다. 근데 특히나 회로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 중요하냐면요. 국내에서 회로박을 제작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얘네가. 이 회로박 사업에 좀 제가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 AI 데이터 센터 여러분 중요한 거 아시죠? 이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뭐 다 이 관련되는 게 난리도 아니었잖아. 이 AI 데이터 센터 거기에 AI용 회로박이 있어요. AI용 회로박이 뭐냐면 HVLP라는 게 있어요. 이거의 글로벌 수요가 지금 폭증할 겁니다.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폭증할 거고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 초고속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스펙들이 요구되는 제품인데요.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극소수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국내에서는 얘네밖에 안 만들어요. 그리고 현재 이 회로박이요. AI용 회로박이 여러분 쇼티지 아시죠? 쇼티지. 공급은 작은데 수요는 엄청 필요로 하는. 얘네들이 지금 쇼티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요. 익산에 전지박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 전지박 이 라인을요 얘네가 요번 3분기 컨퍼런스 콜이라고 있죠.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밝혀야 하잖아요.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네가 이제 지금 25년이죠. 앞으로 3년 2028년까지 회로박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보다 약 6배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얘네가 사업 포트폴리오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2차 전지용 뭐 전기차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AI용 회로박 회사로 바뀌겠다. 얘네가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네 AI용 회로박으로 갈 것 같아요. 특히나 왜 그러냐면 얘네가 롯데잖아요. 요 부분으로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전기차 쪽이 굉장히 고전하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북미 시장 쪽에 이 전기차 쪽 라인들을 ESS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최악의 상황을 계속 모면하고 탈피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 신사업이 뭐냐면요. 얘네들 지금 신사업이 전고체 쪽을 계속 또 파고 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그 고체 전해질 사업 쪽에 그 연산으로 따지면 연간 그 70톤 규모, 70톤 규모의 파일럿 라인을 지금 했거든요. 이 정도면 이게 세계적인 라인, 이게 생산 양이에요.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얘네가 습식 건식 제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고체 쪽은 분명히 되는 분야가 맞거든요. 시간이 약간 걸린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체 전해질 분야에서도 얘네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까 잠깐 말했지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죠. 롯데로 인쇄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기업적인 측면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여러 번 뭐 방송이라든지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10대 그룹 중에 제일 성장을 못하고 헤매고 있는 회사를 1등으로 뽑아라 그러면 전 롯데를 뽑아요. 그러니까 롯데는 지금 여러분들 성장의 포인트를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성장의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막 지금 뭐 아시잖아요. 뭐 NCC도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특히나 지금 롯데 어때요? 신동빈 회장이 지금 장남 벌써 지금 투입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이제 성장의 포인트를 찾아서 그걸 키워 나가야지 후계자의 정당성도 이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데는 어떻게 해서든 성장의 포인트를 찾으려고 계속 그룹이 노력을 할 거예요. 왜? 10대 그룹 중에 성장의 포인트를 유일하게 못 찾는 회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좀 전에도 말했지만 AI용 이 회로박이라는 거 있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이제 회로박으로 나가겠다고 아예 선포했죠. 왜 그럴까? 회로박은 쉽게 말할게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우리가 따놓은 당상을 뭐라 그래요? 아주 이제 확실할 때 따놓은 당상이라 그러죠. 이건 회로박은 따놓은 당상인 분야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요 분야에 있어서 지금 주가 한번 흐름 봐도요. 얘네 지금 이 모습은 어디까지 와 있었나면요. 예. 거의 거의 2010년대 후반 그때 완전 주가 얘네 오르기 전에 거의 그때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씩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 미국의 트럼프가 내년에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이건 더 고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참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쪽 관련들은 완전히 새로운 또 모습들이 점점 나올 가능성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전 그런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건 미리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은 자꾸 주식을 대응의 영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옛날 버전은 맞습니다. 옛날 버전에선 대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올해도 보셨죠? 삼성전자 대응 되셨습니까? 삼성전자 제가 그렇게 작년에 계속 얘기하고 올 초에 그렇게 미친 사람같이 떠들었지만 여러분들 삼성전자 저 큰 종목 내가 움직이면 충분히 잡고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되셨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조차도 대응을 못하는 시대인데 이제 무슨 대응을 합니까 주식을? 저는 이제 그 주식에 있어서 최소한 그 구절은 찢어버려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주식은 여러분 대응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식은 이제 예측의 영역입니다. 힘들어도 예측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승부가 판가름이 날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공부하고 이렇게 자꾸 나름대로 시나리오도 써보고 변화도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 한번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하여튼 뭐 오늘도 열심히 달렸고요. 여러분들 이 제 한 종목 한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또 어떤 도움이 돼야 될지 참 저도 고민하면서 하는데 제가 많이 도와드리려고는 하는데 제가 좀 능력이 안 되는 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여러분들이 좋게 도움받아가지고요.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행복한 또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